이런 관상은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한 제왕의 상이다. 인사동 골목에서 50년 넘게 관상을 봐온 노인 박찬호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에서 흥망성쇠를 읽어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흙먼지 묻은 얼굴과 낡은 옷을 입은 채 길가에 웅크리고 있던 소녀. 그 아이를 본 순간 노인은 들고 있던 돋보기를 떨어뜨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더러운 때로 얼룩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하늘이 내린 듯 범상치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노인은 왜 그토록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 아이의 정체를 둘러싼 거대한 비밀이 지금 막 시작됩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함께 소통해 주시면 앞으로 좋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낡고 정겨운 골목. 5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관상가 박찬호는 따스한 햇살 아래 앉아 지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으로는 관광객들의 왁자지껄한 소리와 물건을 팔러 온 상인들의 정겨운 목소리가 뒤섞여 활기 넘치는 소음이 가득했습니다. 젊은 시절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고위 인사들이 청와대에서 그를 찾아올 정도로 명성이 높았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 관상을 믿는 이들이 줄어들면서 그의 관상집은 예전 같은 활기를 잃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날도 오전에 찾아온 손님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무료함을 달래려 혼자 차를 마시던 그의 귀에 평소보다 더 소란스러운 아이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밖을 내다본 그의 눈에 낡은 옷을 입고 구걸하는 아이들 몇몇이 들어왔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아이들이 있다니 그의 마음은 아파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이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여자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서 느껴지는 심상치 않은 기운에 마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 소름이 돋았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관상을 보았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박찬호는 급히 돋보기를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그를 보고 도망갔지만 그 여자아이는 제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12살 정도로 보였고 더러운 옷과 맨발이었지만 자세만큼은 반듯했습니다. 박찬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눈빛은 평범한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맑으면서도 어딘가 깊은 슬픔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돋보기로 아이의 이마를 자세히 살피던 그는 그만 뒷걸음질 치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충격에 손에 쥐고 있던 돋보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이가 그에게 다가와 작은 손으로 부축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아이의 목소리마저 또래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이의 이마에 숨겨진 관상이 너무나 뚜렷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용의 비늘을 닮은 희미한 무늬가 이마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관상학에서 말하는 제왕의 상이자 왕의 기운을 뜻하는 가장 희귀한 관상이었습니다. 박찬호는 이 아이가 자신이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대단한 운명을 타고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가진 특별한 관상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듯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은아, 또 거기서 뭐해? 너 같은 고아가 관상을 봐서 뭐해? 멀리서 다른 아이들이 하은을 놀리며 소리쳤습니다. 고아라는 잔인한 말에 하은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지만 이내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곧 갈게. 그 모습을 본 박찬호의 가슴은 아파왔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홀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습니다. 아가야, 잠깐만. 그는 하은을 불러 세웠습니다. 할아버지 집에서 따뜻한 차나 한잔하고 가렴.
그리고 관상도 제대로 봐줄게. 하은은 잠시 망설이는 듯 뒤를 돌아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그런데 전 돈이 없어요. 돈은 안 받으니까 걱정 마라. 박찬호는 하은의 작은 손을 잡고 자신의 관상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아이를 절대 그냥 보낼 수 없다는 확신에 찬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이 아이가 단순한 우연으로 자신의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마치 운명이 그들을 이끈 것처럼 말입니다. 낡고 오래된 관상집으로 들어선 하은의 모습은 더욱 안쓰러웠습니다. 여기저기 기워 입은 옷과 구멍이 뚫린 신발은 그녀가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아왔는지 짐작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좁고 오래된 집에서도 예의를 잃지 않았습니다. 박찬호는 그런 하은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차를 끓여주었고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때 묻은 얼굴을 닦아내면 분명 예쁜 아이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초롱초롱 빛나는 눈빛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하은아,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박찬호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하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제가 기억하는 건 고아원에 있을 때부터예요. 그것도 몇 년 전에 나왔고요. 12살 어린아이가 몇 년 동안 혼자 세상을 버텨왔다는 사실에 그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럼 하은이는 언제부터 기억이 나니? 하은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요. 8살 아니면 9살 때부터인 것 같아요. 그전 기억은 전혀 없어요. 4살 이전의 기억이 완전히 없다는 말에 박찬호는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보통 큰 충격이나 정신적 트라우마가 아니면 어린 시절의 기억이 통째로 사라지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마 8년 전 그 사고가 아이에게 큰 상처를 남겼을 것이라고 그는 짐작했습니다. 하은이 차를 마시는 동안에도 그는 계속해서 그녀의 관상을 살폈습니다. 볼수록 놀라운 관상이었습니다. 이마의 용비늘 무늬뿐만 아니라 눈썹 사이의 기운, 코의 형태, 입술의 색깔까지 모든 것이 귀한 집안의 자손임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맑고 깊으면서도 슬픔이 배어있는 그 눈빛은 마치 큰 상처를 입은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하은이 차를 다 마시고 일어서려 하자 박찬호는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안방에서 죽은 아내가 아끼던 깨끗한 옷을 꺼내와 하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하은아, 이 옷 입어보겠니? 할머니가 아끼던 옷인데 너한테 주고 싶구나. 하은의 눈에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듯 고여 있었습니다. 정말요? 저한테 이런 예쁜 옷을 주시다니. 옷을 갈아입는 김에 목욕도 권했고 하은은 조심스럽게 욕실로 향했습니다. 깨끗이 씻고 새 옷을 갈아입은 하은의 모습에 박찬호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때를 씻어낸 하은은 정말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깊은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그때 하은이 그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왜 다른 아이들과 다른 느낌인지 아세요? 다들 저를 이상하다고 해요. 그 말을 들으니 박찬호의 가슴은 먹먹해졌습니다. 하은아, 너는 특별한 아이야. 하늘이 점지한 귀한 상을 가지고 있어. 그 순간 박찬호는 이 아이를 그냥 보낼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하은은 다른 아이들이 기다린다며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은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하은아, 할아버지 집에서 살면 어떨까? 곧 겨울이 올 텐데 여자아이가 밖에서 지내는 건 아주 위험하단다. 하은은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정말요? 저 여기서 살아도 돼요? 그럼 할아버지가 너를 키워주마. 대신 할아버지 일도 좀 도와주고.
하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박찬호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잠든 하은을 보며 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아이에게 분명 특별한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제왕의 상은 결코 평범한 아이가 가질 수 있는 관상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는 이 아이를 지켜줘야 한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하은이 집에 온 지 이틀째, 박찬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잠든 하은의 모습에서조차 그 신비로운 관상이 떠올라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왕의 상이라는 것은 그의 평생 관상과 인생에서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이 잠에서 깨어나 마당을 쓰는 모습은 기특하기만 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집안일을 돕는 모습이 어른스러웠습니다. 박찬호는 하은의 관상을 더 자세히 보고 싶어 목욕을 권했고 때를 말끔히 씻어낸 하은의 이마에 있던 용비늘 무늬는 햇살 아래 더욱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수줍게 묻는 하은에게 그는 그저 내가 너무 예뻐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그는 하은의 행동을 더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젓가락 사용법도 정확했고 밥 한 톨 남기지 않는 단정한 모습은 어려서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은아, 혹시 예전에 누가 밥을 이렇게 먹으라고 가르쳐 준 적 있니? 하은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다는 말에 박찬호는 의심이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예의범절은 하루아침에 몸에 배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하은이 샤워를 하러 욕실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욕실에서 하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이 목걸이 좀 여기 놔도 될까요? 목걸이라는 말에 박찬호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어제는 옷이 더러워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 거기에 놔둬도 된다. 그런데 잠깐 할아버지가 봐도 될까? 하은이 건넨 낡고 오래된 목걸이에는 서연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은이 기억하는 때부터 계속 지니고 있었다는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서연이라는 이름이 왜 이렇게 익숙한 것일까? 박찬호의 머릿속에 과거 신문 기사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박찬호는 잠에서 깨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자 우진이 가르쳐준 인터넷으로 옛날 신문 기사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라는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하자 수많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중 8년 전 기사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대신그룹 김도훈 회장 부인 실종 사건.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실종된 부인의 이름은 이서연이었고 딸의 이름은 김하은이었습니다. 사고 경위를 보니 차량이 절벽 아래로 떨어져 모녀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자 우진이 출근 전 들른 모양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우진아, 어서 와라. 할아버지가 너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다. 우진이 거실로 들어와 컴퓨터 화면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8년 전 사건 기사를 왜 보고 계세요? 박찬호는 그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설명했습니다. 하은의 제왕의 상 목걸이에 새겨진 이름, 그리고 4살 이전 기억이 없다는 점까지. 변호사인 우진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그 아이가 김도훈 회장의 딸이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정황이 그걸 가리키고 있어. 하지만 아직 확신은 서지 않아. 이 엄청난 사실에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단순한 사고였다면 하은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왜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을까?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숨겨진 비밀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그들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은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한남동의 호화로운 저택. 대신그룹의 안주인이 된 정유경은 개인 서재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8년 전 남편이 국회의원이었던 시절의 사진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장에는 김도은 회장과 그의 전 부인 이서연이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증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아, 결국엔 내가 이겼어.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 대신그룹의 회장인 김도은 옆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 최연석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정유경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8년 전 그녀의 손에 최연석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약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8년 전 그날 정유경은 김도은 회장과 사랑하는 관계였지만 이서연이 있었기에 그들의 관계는 발전될 수 없었습니다. 질투와 욕망에 눈이 먼 정유경은 당시 보좌관이었던 최연석에게 이서연을 제거하라고 협박했습니다. 최연석은 선거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약점을 잡혀 어쩔 수 없이 정유경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서연과 딸 하은이 시골 친정을 다녀오는 날 정유경은 그들의 동선을 최연석에게 알려주었고 최연석은 산길의 가파른 커브 구간에서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이서연만 제거할 생각이었지만 차 안에는 어린 딸 하은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유경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김도은 회장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고는 계획대로 일어났고 차량은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최연석은 이서현과 하은이 급류에 휘말려 실종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와 달리 두 사람은 기적처럼 살아 있었습니다. 최연석은 차마 그들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이서연은 거의 숨만 붙어 있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 지방의 한 작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하은은 치료 후 고아원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8년이 흘렀습니다. 정유경은 김도은의 부인이 되었고 김도은은 대신그룹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갔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정유경은 8년 전 그 일이 완벽하게 처리된 게 맞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서가 8년 전 그 일이 혹시 완전히 처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나? 최연석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럴 리가요. 제가 직접 확인했는데. 하지만 그는 정유경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확인해줘. 그때 그 두 사람이 정말 실종된 건지. 정유경의 차가운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김도은 회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 잠깐 만났으면 해. 지금 갈게, 당신. 정유경은 전화를 끊고 최연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연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 사모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유경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어. 우리에게 더는 실패는 없어. 그녀는 8년 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하은의 행방을 반드시 찾아내 제거하겠다는 차가운 결의가 그녀의 눈동자에 서려 있었습니다. 하은이 박찬호의 집에 온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밝아졌고 조심스러워하던 처음의 모습은 사라지고 진정한 손녀처럼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박찬호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하은의 정체를 확신하게 된 후로 불안감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하은을 노리는 위험이 닥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우진 오빠랑 시장 가도 돼요? 해맑게 묻는 하은의 모습에 박찬호는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시장은 왜 가려고? 요즘 할아버지가 장 보느라 힘들어 보이셔서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하은의 착한 마음씨가 고마웠지만 동시에 그는 이 아이를 누가 해치려 한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 우진이랑 함께 가거라. 하지만 절대 혼자 돌아다니면 안 돼. 네, 알겠어요. 하은은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진이 퇴근 후 집으로 들러 하은과 함께 서울 명동의 북적이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박찬호는 그때까지도 위험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시장은 평소처럼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우진은 하은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하은은 신이 나서 이것저것 구경했습니다. 우진 오빠, 저 과일 정말 맛있어 보여요. 그래, 그럼 할아버지 드시라고 사가자. 그때였습니다. 우진이 뭔가를 발견하고는 몸을 굳혔습니다. 시장 곳곳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무언가 들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사진이었습니다. 우진은 몰래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이 아이 본 적 있습니까? 12살 정도 된 여자아이인데. 그들은 하은의 사진을 보여주며 상인들에게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걱정이 현실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하은을 찾는 세력들이 여기까지 와 있었던 것입니다. 하은아, 우리 빨리 집에 가자. 왜요? 아직 장 보지도 않았는데. 급한 일이 생겼어. 어서 가자. 우진은 하은의 손을 더욱 꼭 잡고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는 누군가 따라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들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걸으려 했지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집 근처까지 와서 그들을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확신했습니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집에 돌아온 우진은 숨을 헐떡이며 박찬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하은이 사진을 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박찬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드디어 그가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은이는 방에서 쉬고 있어요.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우진아,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심각할 수도 있어. 그날 밤 하은이 잠든 후 박찬호와 우진은 밤새도록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박찬호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혹시 수상한 차나 사람이 집 주변을 맴돌지 않나 싶어서였습니다. 그의 불안감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한 하은은 답답해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할아버지가 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래. 하은은 순수한 미소를 지었지만 박찬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진이 출근 전에 들러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어젯밤에 우리 집 주변을 돌아다니는 수상한 차가 있었어요. 그게 사실이니? 네. 제가 창문으로 확인해 봤는데 검은 승용차 2대가 번갈아 가며 천천히 우리 집 앞을 지나갔어요. 이제 정말 위험해졌다는 것을 박찬호는 느꼈습니다.
그들이 이미 집의 위치를 파악한 것이었습니다. 우진아, 오늘부터는 더욱 조심해야 해. 그리고 하은이는 절대 혼자 두면 안 돼. 그날 오후 박찬호와 하은은 집에서 관상 공부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관상으로 사람의 미래를 정말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가능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야. 그럼 제 미래는 어떨까요? 하은의 질문에 박찬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은의 관상은 분명 운명을 타고났지만 그만큼 시련도 많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 거야. 하지만 그 전에 어려움도 겪게 될 거고. 어려움이요? 그래. 하지만 할아버지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마.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찬호 선생님이십니까? 낯선 남자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곧 찾아뵙겠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전화는 바로 끊어졌습니다. 박찬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이 직접 나타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거칠고 거슬리는 소리였습니다. 박찬호는 하은에게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가 문을 열지 않자 억지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국 문은 부서졌고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 셋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하은이라는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이 집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조용히 가시죠. 박찬호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그들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아, 어디 있니? 그들이 소리치자 방에서 하은의 작은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찬호는 급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 남자가 하은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하은이 그에게 손을 뻗었지만 남자들이 그를 막았습니다. 그 손 놓지 못해. 조용히 하세요. 우리는 이 아이만 데려갈 겁니다. 그때 마침 우진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상황을 보자마자 하은을 구하려 했습니다. 누구세요? 왜 우리 하은이를? 우진이 남자들에게 달려들었지만 상대는 훈련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진은 그들에게 쉽게 제압당했습니다. 우진 오빠. 하은이 울부짖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박찬호는 하은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도망쳤습니다. 남자들이 우진을 제압하느라 정신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할아버지, 우진 오빠는 어떻게 돼요? 일단 우리가 살아야 우진이도 구할 수 있어. 그는 하은을 데리고 뒷골목으로 숨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하은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1시간쯤 후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찬호 씨, 일을 어렵게 만드시네요. 차가운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아이와 함께 오면 손자를 무사히 돌려보내겠습니다. 맞교환하시죠? 박찬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진을 인질로 잡은 것이었습니다. 우진이에게 무슨 짓을? 하루 드리겠습니다. 내일 밤 12시까지 한강공원으로 아이와 함께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찬호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박찬호는 늦은 밤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은을 지키려다 사랑하는 손자 우진까지 위험에 빠뜨린 것입니다. 할아버지, 우진 오빠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은의 불안한 목소리에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만 그 사람들한테 가면 우진 오빠를 놓아줄까요? 하은의 말에 박찬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12살 아이가 이런 걱정을 해야 한다니.
안 돼, 하은아. 너를 보낼 순 없어. 하지만 우진 오빠가 위험해요.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하은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아이도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 되자 하은이 박찬호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진 오빠를 구하려면 제가 가야 하는 거죠? 그게 제 운명이라면 피하지 않을게요. 하은의 굳은 결심에 박찬호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한강공원으로 가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손자를 구하려면 가야 하지만 하은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은아, 할아버지가 혼자 가서 우진이를 데려올게. 너는 여기서 기다려. 안 돼요, 할아버지. 제가 가야 해요. 그들이 원하는 건 저니까요. 하은의 말이 옳았습니다. 상대방은 하은을 원하고 있었고 그가 혼자 간다 한들 우진이는 구하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찬호는 한강공원으로 가는 대신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은아, 나와. 먼저 가야 할 곳이 있어. 어디요? 내 진짜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거야. 하은은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제 아버지요? 그래. 이제 모든 걸 말해줄 때가 됐어. 너는 대신그룹 김도훈 회장의 딸이야. 하은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박찬호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는 천천히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대신그룹 본사 근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정유경이 보낸 남자들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저기 있다. 박찬호와 그 아이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그들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빨리요. 박찬호는 하은의 손을 잡고 급히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더 빨랐고 점점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신그룹 본사 정문 앞에서 시민 단체들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은아, 저 사람들 사이로 숨자. 그들은 시위 군중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투명한 정치를 원한다. 시위대의 구호 소리가 대신그룹 앞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대신그룹 건물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김도훈 회장이 공식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회장님 오신다. 경호원들이 시위대를 정리하려 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 김도훈의 차량이 정문까지 오기 어려웠습니다. 그러자 김도훈이 직접 차에서 내렸습니다. 괜찮습니다. 걸어서 들어가겠습니다. 보좌관들이 말렸지만 그는 시위대를 피해 도보로 정문을 통과하려 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주변을 둘러쌌지만 혼잡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군중에 떠밀린 하은이 넘어지면서 김도훈 회장 바로 앞으로 굴러가게 되었습니다. 아야. 하은이 바닥에 넘어지자 김도훈은 본능적으로 아이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괜찮니, 아가야? 그가 하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김도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굳었습니다. 이럴 수가. 서연이. 그는 하은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눈빛, 그 얼굴이 8년 전 잃어버린 아내와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은도 그를 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저씨, 어디서 뵌 것 같은데요? 하은의 말에 김도훈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유경이 급히 나타났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정유경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여보, 위험해. 빨리 안으로 들어가요. 그녀는 직감적으로 김도훈을 재촉했지만 그는 하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는 김도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유경은 당황하며 둘러댔습니다. 그냥 길거리 아이 같은데요. 시위에 휘말린 것 같아요. 그러나 김도훈은 정유경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본능적인 이끌림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내 집무실로 데려와줘. 여보, 이러시면 안 돼요. 일정이. 지금 당장 데려와. 김도훈의 단호한 명령에 경호원들이 움직였습니다. 정유경은 속으로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대신그룹 회장 집무실로 들어간 하은은 그 웅장함에 놀랐습니다. 김도훈 회장이 하은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내 눈 아는 사람과 닮았구나. 그 순간 하은의 가슴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가 혹시 제 아빠예요? 하은의 질문에 김도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바로 그때 집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구급차 침대에 누운 채로 이서연이 의료진과 함께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8년 만에 깨어난 이서연은 아직 걷기 힘들었지만 딸을 찾겠다는 의지 하나로 병원을 나선 것이었습니다. 하은아.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 이서연이 딸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8년 동안 그리워했던 딸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하은이 본능적으로 이서연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기억은 없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였다고 생각했던 이서연이 살아 돌아온 것을 보자 정유경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연아, 어떡해. 이서연은 정유경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정유경, 내가 우리 모녀에게 어떻게 했는지 다 기억해냈어. 집무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박찬호가 경찰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우진이도 무사히 구출된 모양이었습니다. 정유경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도훈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8년 만에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하은아, 내가 정말 내 딸이구나. 김도훈은 하은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8년 만에 부녀가 재회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최연석은 8년 동안 시달렸던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8년 전 그날 정유경 회장 사모님의 지시로 이서현님과 하은양이 타고 있는 차량을 추락시켰습니다. 그의 고백에 집무실은 정적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서연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정유경을 질책했습니다. 정유경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 다 내가 했어. 하지만 난 잘못한 게 없어. 도훈은 원래 내 것이었어. 내가 빼앗아 간 거야. 김도훈은 하은을 꼭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은아,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아빠. 하은이 처음으로 김도훈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며칠 후 법정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정유경은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판사는 냉정하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최연석은 죄를 자백한 덕분에 감형을 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김도훈은 모든 대중 앞에서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가족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8년 동안 제 곁에 있던 사람이 제 가족을 해친 장본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는 저의 무능함이며 회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사과하며 회장직에서 사임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 사람의 아버지, 한 사람의 남편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살겠습니다. 1년 후 박찬호는 조용한 시골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김도훈 전 회장이
이서연, 하은과 함께 소박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재활 치료를 통해 건강을 많이 회복한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김도훈이 반갑게 그를 맞아주었습니다. 하은은 달려와 박찬호에게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하은아, 요즘 뭐하고 지내니? 정치학 공부하고 있어요. 나중에 진짜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되고 싶어요. 하은의 꿈을 듣고 박찬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정말 특별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진이도 곧 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제 이 가족의 든든한 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모두 함께 마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박찬호와 김도훈 가족, 그리고 우진까지 정말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김도훈이 박찬호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박찬호는 고개를 저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이 모든 건 하늘이 정한 운명이었어요. 제가 한 일은 그 운명을 조금 도와준 것뿐입니다. 그날 밤 하은이 그에게 와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전 영원히 가족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하은아,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 거야. 하은의 눈빛은 한층 더 깊고 맑아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